네, 안녕하십니까. 우주아빠입니다. 우주아빠 내피셜 2탄 라이젠 마티스 젠2 CPU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튜버 분들이 AMD 젠2 CPU에 대한 벤치마킹 테스트, 조립 성능 테스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IPC 성능은 올라갔지만 오버클럭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왜 이상한 걸까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AMD CPU, 특히 젠2 CPU 같은 경우에는 생산 방식 자체가 인텔 CPU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지금 AMD와 인텔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 회사의 분위기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공식 홈페이지 아니면은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왜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AMD와 인텔사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두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PU 생산 과정에서 인텔 CPU 생산 과정, 그 다음에 AMD CPU 생산 과정, 그리고 생산 후에 그 테스트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이런 AMD의 성능 향상과 기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오버클럭 성능이 저조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오피셜적인 공식적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 제 생각, 저만의 내피셜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이젠 CPU가 생산되고 나서 등급을 매기는 과정, 인텔 CPU가 생산이 되고 나서 등급을 매기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저만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뭔 개소리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어떤 다른 의견이나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부분은 더 확실히 명확하게 공부를 더 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더라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입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주아빠 채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텔 공식 홈페이지 첫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PC 시장은 자기들이 벌써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다나와에서는 인텔 점유율이 AMD보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신제품 조립할 때 CPU 소모 통계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1년치 우리나라 전체의 그 PC 소비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아직까지 인텔이 우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메이크업 PC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1년에 관공서나 기업이나 학교에서 소비하게 되는 그 PC 대수가 과연 가정용 PC보다 작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나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데서 AMD CPU가 탑재된 컴퓨터가 몇 대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와 통계 가지고 AMD가 압승을 했다,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실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인텔이 너무나 많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립 PC, 신제품 조립 PC, 특히 7월 7일 이후에 7월달 잠깐 몇 주간의 통계 가지고 AMD가 이겼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AMD 아직 멀었습니다. 인텔에서는 AMD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AMD 그 방향성이나 나가는 방향을 보면 인텔을 좀 위협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인텔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인텔은 일단 데스크탑이나 서버 시장은 벌써 자기들이 게임 끝났고 자기들이 벌써 이겼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차세대 앞으로 더 유망해질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인텔에서 제일 중시하는 거는 지금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된 그런 업계에 자기들이 납품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부분, 데이터 센터 부분은 자기들이 벌써 잠식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원, 서버 시장하고 그 모바일 시장,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텔은. 지금 데스크탑 CPU에 코어 수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인텔 서버 CPU는 벌써부터 코어 수가 굉장히 높아요. 24코어도 있고 많아요. 24코어 CPU 레벨이 한창한 재원 탑재된 그런 서버들도 있고, 가격이 문제지, 개인이 쓸 수 없는 가격이 문제지, 굉장히 많은 그런 멀티코어들을 벌써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개인이 쓰게끔 이렇게 아직까지 줄이지는 못한 거죠. 공정이 이렇게 미세 공정을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그럴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인텔이 그렇게 위험할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향후 한 3-4년 계속 간다면 모르겠지만, 인텔도 나름대로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 보고 인텔이 전능이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AMD가 인텔을 이기기는 조금 버겁다고 보셔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MD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솔직히 CPU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모바일 시장도 이렇게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 AI 시장도 노리고 있고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킨토시 시스템에도 CPU를 공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AMD 주력은 이거예요. 라이젠 젠2 그리고 나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RX 5700, 5700 XT. 첫 페이지에 뜨잖아요. 분위기를 봐도 지금 AMD는 인텔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틈새 시장에서 인텔을 이길 수 있는 데스크탑 프로세서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서버 프로세서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첫 페이지만 봐도 두 회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이런 그 회사들의 입장 때문에 젠2 CPU의 성능이 이렇게 나왔다고, IP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인텔 거 먼저 봤으니까 유튜브 공식 채널은 AMD 걸 먼저 볼게요. 자, AMD는 첫 페이지가 일단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1개월 전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AMD 넥스트 호리존 게이밍 E3 2019.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게이밍 그런 어떤 그 행사라든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겨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버로 게임을 하지는 않거든요. 데스크탑, 일반 개인용 데스크탑으로 게임을 하지, 서버는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용이지 그 개인이 쓰는 PC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타겟이 AMD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개인이 쓰는 PC에 대한 그게 지금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겁니다. AMD는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 그리고 뭐 최근에 올라와 있는 영상 이렇게 동영상 클릭해 보면 라이젠 아니면 뭐 라데온 5700에 관한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CPU를 만드는 회사의 채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회사 자체 지금 분위기 자체가 데스크탑 프로세서의 어떤 성능을 올리는 그런 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9900K CPU로 AMD를 이겨놨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동영상을 봐도, 자, 여기 보시면 뭐 컴퓨텍스 동영상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인텔 뭐 CEO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데스크탑 프로세서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 다른 분야예요. 다 다른 분야, 뭐 방송 뭐 그런 분야,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보고 제가 느낀 바로는, 인텔은 지금 데스크탑 프로세서가 자기들의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제외가 돼서 그쪽으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뭐 연구진들도 안 쓰고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AMD가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텔과 AMD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그 양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인텔과 AMD CPU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된 그 CPU를 어떤 급을 매겨서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리콘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걸 잘라서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이죠. 네. 이렇게 웨이퍼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웨이퍼에다가 수많은 층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웨이퍼에서 지금 9세대니까 9900K CPU의 핵심이 되는 코어 부분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를 이제 잘라주는 거죠. 9900K를 만들기 위한 조각을 내서 CPU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9900K 스펙을 목표로 생산된 9세대 프로세서 생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이 이후의 부분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뭐 회사 기밀인지 어떤지, 뭐 자기들 영업 전략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단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컴퓨터 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CPU라는 제품의 특성상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나는 이 제품은 9900K를 만들 거야, 그다음에 이 회로는 9600K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치의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설계로 회로들을 만들어서 미세 공정을 거친 다음에 결과물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를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기에 올려서 성능을 테스트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장 그래픽이 4만을 했고 코어가 4개가 살았고 스레드가 4개가 살았어요. 9900K를 만들려면 코어가 8개 살아야 되고 스레드가 16개가 살아야 돼요. 내장 그래픽도 있어야 돼요. 그럼 9900K를 만들려고 공정을 거쳐서 생산을 해놨는데 코어 4개가 죽어버리고 스레드도 4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도 죽었어요. 그럼 얘를 버릴 수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불량은 아니잖아요. 등급을 낮게 했고 싸게 팔면 되거든요. CPU 그 회사들이 안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히 쓰레기는 없어요. 어느 정도 불량이 나면 등급을 낮게 맞춰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9100F라는 CPU가 뒤늦게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모아놨다가 자기네들이 새로 개발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파는 거예요. 내장 그래픽이 죽은 불량품인데 그걸 i3라는 등급을 매겨서 9100F로 분류를 해서 쿼드코어 3.6GHz에서 4.0GHz로 동작하는 CPU입니다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얘는 i3 9100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6개, 스레드 6개 생존. 그다음에 2.9에서 4.2 안정 동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코어 6개, 스레드 6개 생존인데 그래픽 상황을 했어요. 3.0에서 4.4GHz 동작한다. 그럼 얘는 이렇게 9500F로, 얘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이 없잖아요. 얘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생산 공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죽거나 성능이 나타나. 그렇겠죠. 그럼 본인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500F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도 했어요. 자, 내장 그래픽 생존했어요. 코어가 6개고 스레드가 6개가 살았어요. 그리고 3.7하고 4.6GHz에서 작동이 원활하게 되니까 얘는 배수락을 풀어준 거예요. 배수락을 풀어줘서 4.6 이상에서도 냉각만 해주면
가격이 될 것 같으니까 배수락을 해제를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9600K하고 이렇게 K라는 이름을 붙여서 돈을 좀 더 받는 거죠. 클럭을 좀 높여가지고 배수락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9600K로 분류를 해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테스트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이거 9600KF 이런 식으로 내장 그래픽의 생존 유무, 코어나 스레드의 생존 개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8개하고 8개 생겼죠. 그럼 9700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수율이 3.0에서 4.7까지밖에 안 되니까 배수락을 얘는 해제를 안 시키고 9700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중에서 또 수율이 좋은 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1, 4.9까지 동작 작동 원활하게 되는 게 있으면 얘는 배수락을 해제를 해갖고 비싸게 팔자. 그래가지고 9700K, K가 붙죠. 이렇게 배수락 해제해서 K 붙여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이런 전략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9700F 죠. 9700을 넣고 이제 대망의 이제 다 이제 완벽하게 생존한 그래픽도 내장 그래픽도 생존하고 코어 8개, 스레드 16개 생존하고 그 다음에 3.6에서 5.0까지 작동이 원활하게 되니까 배수락 해제를 해서 9900K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얘는 내장 그래픽 죽어버렸어요. 코어는 8개 살아있고 스레드도 16개 살아있고 3.6에서 5.0GHz까지 작동이 너무너무 원활하게 되는데 그래픽 죽었다고 얘를 버려요? 이 비싼 재료 들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를 얘를 갖다가 그냥 파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장 그래픽이 없어도 되잖아요. 내장 그래픽 많이 쓰니까 여기다가 F를 붙이는 거예요. 9900KF 이렇게 붙여가지고 9900K보다 조금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다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CPU 회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인텔 CPU 생산 과정과 그리고 저만의 뇌피셜로 분석해본 테스트 등급 매기는 과정과 판매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지금 영상 출처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 파운더리라 그러죠. 그 외주 파운더리 업체에서 AMD 예전에 라이젠 이전에 AMD CPU를 생산하던 과정인데 똑같아요.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지금 인텔 CPU 같이 그런 모든 코어를 원칩에 이렇게 웨이퍼 한 조각에다 다 담아냅니다. 그래서 설계된 회로를 이제 CPU, PCB에다 부착을 해서 봉인을 하죠. 근데 이제 라이젠부터는 생산 방식이 틀려졌어요. 왜냐? 리사수가 영입이 되면서 생산 원가를 전략하자는 차원에서 웨이퍼를 갖다가 그 전체 코어를 이렇게 회로를 절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AMD 젠2 CPU의 PCB 기판이죠. 그럼 12나노 공정으로 이 IO 다이를 먼저 생산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7나노 공정으로 CCX라고 코어 4개 단위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테스트를 하겠죠. 생산된 결과물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 CCX의 코어들이 전체가 3.5에서 4.7GHz로 원활하게 동작이 된다. 그런 CCX를 4개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생산된, 처음부터 목표가 3950X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4개를 2개씩 이렇게 다이를 만들어서 붙인 게 이게 3950X CPU입니다.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CCX라는 걸 만들어서 품질 테스트를 해서 3.5에서 4.7GHz를 만족시켜야지만 그걸 4개를 붙여야지 3950이 나오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최고 성능을 뽑아내는 최고의 품질이 어느 정도 재고 물량이 쌓여야지 이제 CPU를 생산을 해서 팔 건 아닙니까? 처음 출시하려면 초기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생산하려는데 이걸 충족되는 CCX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7GHz까지 되는 CCX가 생산이 안 되니까 3950 출시가 미뤄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4.7은 만족을 못 시키는데 4.6까지는 어느 정도 돼. 3개는 4.6까지 나오는데 코어 하나가 4.6이 안 되는 코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또 4.6은 3개는 만족하는데 1개가 4.6을 만족 못하는 코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코어들을 이렇게 봉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겠죠. 4개 중에 만족을 못 시키는 코어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어 4개 중에서 하나가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3개의 코어는 4.6까지 나오는데 코어 하나가 4.6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게 3900X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클럭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잖아요. 각각의 CPU의 최대 클럭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3600X가 4.4고요 3600은 4.2에요 그러니까 이 CCX를 만들었는데 전체 코어 4개가 4.4 이상이다. 그러면은 얘는 3700X가 되는 거야. 다이를 하나로 했을 때 CCX 2개를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각각의 CCX에 들어있는 각각의 코어가 4.4를 만족하는 거야. 그 CCX 2개 붙인 게 3700X, 그리고 이 4개가 4.5를 만족한다. 그럼 3800X를 만드는 거야. 이 중에 3개가 4.6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하나를 봉인을 해요. 얘를 또 봉인을 하겠죠. 이게 4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4개가 되고 이렇게 네. 이게 3900X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기 3600까지는 마티스고 3400하고 3200은 피카소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피카소의 정체를 예측을 해보건데 이거예요. 이 피카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뭔지 이해했어요. 그래도 거의 근접했었네요. 그렇죠. 거의 가까이 갔었죠. 예. 그래서 이 피카소의 정체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어가 2개 이상이 4.2, 4.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4.0 밑으로 2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버릴 수 없으니까 얘 2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GPU 코어를 달겠죠. GPU 코어를 다는데 얘는 등급이 낮으니까 8코어짜리 GPU 코어 4.2다 4.2를 만족하니까 얘는 이제 11코어짜리 그래픽 코어를 붙이겠죠. 그래서 얘는 피카소 3400G가 되는 거고 4.0 밖에 안 나오는 얘들을 붙여가지고 3200G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모든 스토리가 이제 맞아 떨어지잖아요. 젠2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마티스, 피카소 모든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웨이퍼를 자를 때 이 CCX 단위, 코어 4개 단위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제 모든 설명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스레드리퍼를 생산하고 남은 12나노 공정에 CCX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 CCX도 하나도 안 버릴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 캐시를 증설을 해가지고 그 IPC 성능도 상승을 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부 동작되는 과정에서 CPU가 쉴 수 없게끔 코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클럭을 높인다는 거는 조금 힘든 거야. 이제 요것 때문에 오버클럭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획기적인 생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인텔 방식에 비해서는 인텔은 전체 원칩을 웨이퍼를 원칩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불량나면 그걸 완전히 버려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젠2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보면 지금 유튜브 이슈가 뭐냐면 젠2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CPU를 가지고 성능 테스트만 하는 이런 콘텐츠가 지금 위주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젠2 CPU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거 하게 됐고, 지금까지 라이젠 젠2 CPU가 왜 이렇게 IPC 성능은 올라갔는데 기대만큼의 여러분들의 행복 회로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의 오버클럭 수율이 나오는지를 제조 과정,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거를 오필절적인 내용 부분들과 그다음에 제 머릿속에 있는데 비주얼을 합쳐서 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AMD는 오버클럭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MD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낮은 CPU를 사서 높게 오버클럭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냉각 부품이나 어떤 마더보드의 가격을 줄여서 한층 더 높은 AMD CPU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멀티코어를 활용해서 컴퓨터가 어떤 멀티태스킹을 더 늘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는 기본 클럭이 4.0까지 진입한 상태에서는 그 이상의 클럭 상승으로 인한 성능 효과는 보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IPC라고 그래서 CPU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속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마더보드에 있는 수정 진동자라는 건 100MHz로 밖에 동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배수락을 아무리 올려가지고 CPU 배수를 올려도 IPC 성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능은 끝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버클럭보다는 좀 코어 수를 늘리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게임들도 아마 게임 방식 자체가, 설계 자체가 다중코어, 멀티코어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게임 설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끽해봐야 개인이 쓸 수 있는 CPU가 뭐 쿼드코어, 헥사코어 정도였잖아요. 옥타코어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극소수에 미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안 됐겠지만 이번 AMD 젠2로 인해서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사들도 점점 더 그 멀티코어에서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으로 아마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클럭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오버클럭이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아주 예전에는 코어 수도 작고 클럭도 워낙 낮고 하니까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을 쓰려니까 없으니까 오버클럭을 했던 건데, 지금은 솔직히 개인이 뭐 이렇게 옥타코어 쓰시고 뭐 12코어 도데카코어라고 그러죠, 16코어 이렇게 쓰면서 그걸 오버클럭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기본 부스터 클럭이 4.0이 넘어가는데 4.3 막 4.4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윈도우 시스템에서 전원관리 부분만 고성능으로 세팅해주면 부스터 클럭 잘 터져요. AMD 시스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기 예산에 맞게끔 그 급에 맞는 CPU를 선택하셔서 그 CPU에 맞는 그 CPU의 오버클럭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프리시전 부스트만 잘 터질 수 있는 안정적인 모드 중저가 선택하셔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신 다음에, 이번 그 AMD CPU들 그 등급이 굉장히 좋잖아요. 선택해보기 굉장히 높잖아요. 3600부터 시작해가지고 3950X까지 있으니까 자기 예산에 맞게끔 여러 단계의 CPU들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CPU를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굳이 오버클럭 안 하시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뽑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